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중성동갑에 도전장을 내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으로 계시다가 사퇴를 하셨고 야인으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도전하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별로 소위 없어요.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밖에는. 네. 그때 사퇴한 거 혹시 후회 안 하셨어요? 아니, 전혀요. 전혀 안 했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복된 시간 그런 복된 느낌이. 시간? 예, 왜요? 굉장히 정신없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사실 싸움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 정치를 밖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워낙 정치하고 그 관련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됐다가 밖에 나가서 그 정치를 밖에서 관찰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복된 시간을 왜 또 뒤로 하고 또 왜 싸움판으로 그럼 왜 뛰어들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당이 너무 지금 어렵고 수도권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당이 좀 기여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또 저는 사퇴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만 또 당한테는 또 제가 그 폐를 끼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부채감도 좀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불러주셨으니 기꺼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떤 하거든요. 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지난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기로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안보 질서도 변하고 있고 통상 질서도 다 무너지고 있고 이 기술 지형 산업 구조 이게 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변할 때는 적응하면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고 적응을 못하면 뒤로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이걸 2번 잘했어요. 60년대 한 번 하고 90년대 IT 중심으로 세계가 완전히 재편될 때 우리는 그걸 아주 잘 타고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나는 3번째 변곡점이죠. 지금 이 변곡점에서 30년 만에 만난 이 변곡점에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냐 그랬을 때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이유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뒤처지면 퇴보하는데 운동권들이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문제다. 혹시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게 부분적으로 있지요. 아니,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시대를 너무 못 따라가고 좀 너무 화석화된 자기들만의 교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반시장, 반기업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치고 너무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며칠 전에 우리 임종석 그 후보하고도 설전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밑바닥에는 자기들끼리 너무 편안해. 그래서 그렇게 별로 긴장감이 없이 그 이때까지 그 20몇 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그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개혁을 하려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운동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말들은 다 만델라야. 근데 하는 행동이 조국 사태 때 저는 그걸 막 덮어주고 밀어주고 했던 모습이 도덕성 부분에서 테스트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봐요. 위선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념에 경도돼서 세계사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만약에 진단이라면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이념에 경도돼서 진영 외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사에 대해서도 이념을 앞서서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저는 홍범도 흉상 같은 건 저도 반대했어요. 그걸 왜 지금 이런. 근데 이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고 갈등의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중요할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홍범도 형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뭐 잔소리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큰 방향에서 저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외교도 그렇다고 보세요? 외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실리 외교를 너무 등지고 있다는 지적을 저는 하던데. 이게 실리였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반기문 그 사무총장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 그 한미 동맹은 정말 그 최저였다, 바닥이었다. 거의 서로의 신뢰가 바닥이 났었다 한미 간에. 그거부터 동맹을 그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보 협력도 강화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의 공간을 열어가야 되는 그 순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큰 방향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의 공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보도가 된 바가 없으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586 운동권의 이제 교리를 말씀해서 반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꾸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쏟아낸다는 표현이 솔직히 좀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친시장적이긴 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질서 있게 네, 앞뒤가 맞고 부작용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고돼서 대비된 상태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는 의문인데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불안한 내용은 잘 못 봤어요. 큰 그래요? 방향에서 저는 그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선거의 특성상 거기에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타임라인이 잘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점수를 따고 싶은 것이고 이거를 어떤 속도로 어떤 순서로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현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왜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 너무 많은 약속을 하면 그거는 감당을 못하죠. 마구잡이로 집행 들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 발생할 수 왜냐하면 지금 있어요.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이 정부의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속도나 그 재원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방향 정도로 멈추는 것은 저는 뭐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 방향이 틀리지 않는 이상.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사 독재 타파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사는 나라의 관료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 검사가 독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검찰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도 지금 검사들을 막 인재 영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우리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사 독재 거기서부터 가면 이거는 좀 이거 너무 정치적인 프레임 같아서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 이런 느낌 정도예요. 근데 검사 독재라는 단어를 쓴 거에는 검사가 본분에서 벗어나서 정치를 한다라에서부터 판단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의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노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부터 시작이 된다면 일정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손준성이라는 개인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하고 전체적인 검찰 독재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아까 손준성 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 검찰 개혁이라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중요한 화두이고 그분은 뭐 본인 거기 승복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지만 그 판결은 뭐냐면 검찰 앞으로 잘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그 해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수정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다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이라면 윗선이 있지 않겠느냐. 윗선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당시 윗선이 누구냐?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깔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해석일 뿐이고 현재로서 팩트로 나온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고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공수처에서 윤석열 그 당시
그 윗선과의 수사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는 없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사 독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도 이상으로 검사 출신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과다대표되는 것이고 그것이 검사가 거의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 결합이 되면서 검사 독재라고 하는 규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 점도 동의하기 힘듭니까? 그게 양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 과대대표라는 건 약간 양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검사로서 세상을 보는 철학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치검사로서 권력에만 매달렸느냐 그런 판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의 문제도 문제일 수 있지만 양보다 오히려 질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양쪽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이제 문제죠. 그 공천 다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를 아마 양쪽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공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절을 할 거다 그렇게 보세요? 조절이라기보다 그런 오해나 이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출생 기본 소득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저는 경제 전문가이긴 한데 그 공약은 되게 정치적으로 봐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그 당대표 개인의 기본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막 가볍게 써먹어도 되나? 이런 기본 느낌이에요. 브랜드? 그게 출생 기본소득이잖아요. 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기본소득이라고 돈을 다 뿌리겠다. 그거는 진짜 약간 코믹해요. 근데 그거를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그 뒷부분이에요. 대학 등록금 무상으로 하겠다.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화두인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써먹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식의 평등 무상 교육이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서는 미국과 같이 엘리트 대학, 전 세계의 엘리트를 끌어모으는 엘리트 대학과 혁신 기업이라는 구조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지금 문제의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우리 교육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저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냐 네. 아니면 겨우겨우 따라가는 유럽식의 쇠퇴로 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문제예요. 근데 앞선 얘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당대표가 자기 기본소득 시리즈를 한 번 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출생 기본소득, 무상 대학교육 이러면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학교육은 비지떡 교육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는 이건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사당화된 당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할 때 다른 운동권 그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를 어떻게 다른 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어제 거죠. 지금 의원님의 지적은 이게 그 사회적으로 공론에 붙이기 위한 것으로 어제 그 얘기를 꺼냈다라고 설령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면 당내 공론 과정을 거쳤느냐 지금 이걸 제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사회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걸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뜬금포예요. 그래요? 출생 기본소득 그리고 대학 무상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의원님이 서울 중성동갑에 도전장을 내민 것도 100% 자의로 자발적인 선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 기여해달라는 말을 듣고 네.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네. 중성동갑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느끼는 매력은 이 시대 변화를 딱 반영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점에서? 그 성동 지역이 한강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 그 개발의 붐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자연과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의 모습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떤 발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지가 굉장히 다양성의 미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강남 그 모델이 어떤 면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모델이고 그렇지만 그게 미래의 모델로서도 유일한 모델이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다양한 그 발전 모델이라면 요 지역이
방식이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기여를 하고 싶고 당 입장에서도 저는 당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이 꼭 찾아와야 하는 왜냐하면 강남당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강북 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강북 진출의 교도보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공천 받을 건 확신하십니까? 확신 못하죠. 그래요? 확신 못하고 네. 제 뭐 미운 소리들을 또 저 하고 있으니 아무튼 그러면 대면 접촉은 없었다니까 지켜본 입장에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의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느낌은 있고요. 네. 그리고 고마운 거는 일단 그 인기가 있으시니까 그 인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어쨌든 국민의힘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매우 고맙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과 온 후에 그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유권자들의 반응이 좀 다르던가요? 아직은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이 올라갔는데 국민의힘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아직 체감하기에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선수들의 몫이죠.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도부와 선수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